지금은 상승기 막바지 후반기에 있기 때문에 상승률이 많이 나오지 않을 거다. 부동산 고민 문자로 자세하게 보내주시면 추첨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월수금 정확한 해답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뒷번호 6542님이 보내주신 부동산 고민입니다. 중계동 건영 2차를 19년 11월에 4억 7천에 매수, 대출 2억 9천 끼고 살고 있습니다. 임대단지에 둘러싸여 있고 재건축 가능성이 낮은 구축이라 창동이 개발 호재가 많고 상승장 끝나면 지금 집보다 덜 내려갈 것 같아서 창동 쌍용 24평 8억 2천으로 갈아타도 될까 고민 중입니다. 지금 매수할지 좀 더 기다릴지 전문가님의 조언을 간절히 바랍니다 해주셨네요. 전문가님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일단 답변부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창동역과 중개역 일대를 비교한다면 당연히 창동역으로 가시는 게 맞습니다. 근데 다만 저는 보유하라는 의견을 좀 드리고 싶어요. 지금 현재 이 창동역 일대의 개발 권역이 워낙 광범위하고 방대합니다. 뭐 GTX-C도 있고, 그리고 뭐 아레나 현재 지금 공사하고 있고, 서울시장이 내세운 게 뭐였습니까? 이 동부권 최대의 제2의 수도로 창동을 찝지 않았습니까? 그 정도로 개발 권역이 워낙 광범위합니다. 자, 그렇지만 저는 이런 단면적인 모습을 보고 여러분들도 판단하시면 절대 안 되십니다. 개개인마다 놓여진 상황이 전부 다 다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사전에 상담을 받고 선택을 하시는 걸 권장해 드리도록 하겠고요. 우리 구독자님은 사연을 들어보니까 보유하라는 쪽으로 의견을 좀 드리고 싶은 겁니다. 그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위치를 먼저 한번 파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창동역 바로 인접되어 있는 동화 청솔 아파트 바로 뒤쪽에 창동 쌍용 아파트가 있습니다. 그죠? 완전히 초역세권은 아니지만 창동 뭐 역세권 개발 권역 일대의 수혜를 또 입는 우리 아파트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길을 건너서 중랑천을 넘어서 중개역이죠. 중개역. 이 중개역 바로 초역세권에 위치하고 있는 중개 건영 2차 아파트예요. 이렇게 아파트가 있는데 거의 100m도 안 되는 위치에 있습니다. 거의 1분 정도 거리라고 보시면 되고 굉장히 초역세권에 위치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 주변 일대가 전부 다 공공 임대주택으로 다 포위하고 있죠. 이게 단점이 아니라 장점으로 부각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 그 정도로 제가 지금 답변해 드리고요. 그 이유는 뒤에 가서 조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A 아파트를 중개 건영 2차 아파트라고 지칭을 할 거고요. B 아파트를 창동에 있는 쌍용 아파트라고 지칭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A 중개 건영 2차 아파트를 보유하라고 하는 이유 첫 번째, 대출 규제가 본격화됐다. 지금 현재 투기과열 지역 내에서 6억이 넘어가는 아파트들은 주택들은 전부 다 DSR 40%가 적용이 됩니다. 따라서 연소득이 높지가 않으면 대출 한도액이 다 나오지가 않는다라는 말씀이고요. 자, 그럼 우리도 한번 따져봐야 되겠죠. 우리가 이 중개건영 아파트를 매수했던 시점이 4억 7천에 매수했다라고 합니다. 2019년에. 그리고 지금쯤 매도를 할 생각이 있는데 금액을 알아보니까 한 8억 한 5천 정도에 나와 있는데 실거래가가 약 7억 후반 정도 되어 있는 거 보니까 적정 금액을 한 8억 정도로 보겠습니다. 여기에 현재 대출이 약 3억 정도 있다라고 합니다. 자, 그래서 차익을 보니까 약 한 5억 정도 나는 거예요. 5억 정도. 그리고 나서 A주택을 매도하고 B주택에 가서 또 알아보려고 하는 건데 매수 금액이 한 8억 2천 정도라고 합니다. 그죠? 그러면 나머지 부족한 3억 2천에 대한 거는 당연히 대출을 받으셔야겠죠. 3억 2천에 대한 거. 그럼 3억 2천이 다 나오냐라고 봤을 때 KB 시세 뭐 8억이라고 가정을 하고 8432 당연히 나올 수 있겠죠. 근데 다만 3억 2천의 한도가 다 나올 거냐를 또 따져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3억 2천에 대한 대출금을 약 30년 만기로 3%의 이자를 적용해 봤더니 한 달에 내야 할 원리금이 약 135만 원 정도가 발생이 됩니다. 그렇다면 1년에 내야 될 이 금액이, 원리금이 총 1,600만 원이 돼요. 1,600만 원. 그러면 1,600만 원에 대한 DSR 40%를 적용을 한다면
연소득이 얼마나 발생이 되냐면 약 4천만 원 이상이 돼야지만 대출 전액이 다 나올 수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근데 담보대출만 있는 게 아니죠. 각 가정마다 대부분 뭐 마이너스 통장 또는 뭐 신용 통장 또는 여러 가지 뭐 캐피탈로 뭐 우리 자동차를 또 매입할 때 대출도 받아야 될 수도 있겠죠. 뭐 중형차 가격이 5천만 원이 넘으니까 대략 한 2천만 원 정도는 각 가정마다 뭐 이런 신용대출들이 있을 수 있을 겁니다. 만약에 신용대출 2천만 원 정도가 있다라고 한다면 연소득이 얼마나 돼야 되냐면 약 5천만 원 이상이 발생이 돼요. 5천만 원 이상. 신용대출의 원리금과 주택담보대출의 원리금이 합산돼서 40%로 적용이 되는 겁니다. 따라서 이게 부부합산 연소득이 아니라 돈을 빌리는, 담보대출을 빌리는 차주의 연소득이 4천만 원, 5천만 원 이상이 돼야지만 한도가 나온다. 자, 그렇다면 한도가 만약에 다 나온다라고 가정을 한다면 두 번째, 손익에 대한 수익률을 계산해 보셔야 됩니다. 따져 보셔야 돼요. 득가실에 대한 수익률을 따져 보셔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당연히 부동산이 좋은 시기에는 수익이 날 수 있겠죠. 근데 반대로 부동산 시장이 반대되는 하락기에 접어든다면 손실이 날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따라서 손익에 대한 수익률을 우리가 한번 계산해 봐야 된다 이겁니다. 자, 그렇다면 지금의 시점에 돼서 우리가 A 아파트를 산 것처럼 샀을 때 4억 7천에 사서 매도를 8억에 했습니다. 그러면 수익률이 약 200%가 났는데, 그러면 B 아파트를 갈아탔을 때도 마찬가지 수익률이 200%가 날 수가 있냐 따져보셔야 될 텐데 날 수가 없다. 지금 8억 2천짜리가 200% 수익이 내려면 16억이 돼야 되는데 16억은 마포 아파트의 가격이에요. 그렇게 올라갈 수가 없어요. 창동 일대가. 이미 지금 창동의 개발 권역의 프리미엄 가격은 가격에 다 반영되어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아파트가 얼마까지 올라갈 거냐라고 유추해 본다면 지금보다 금액이 좀 더 올라설 수는 있을 것 같아요. 다만 지금은 상승기 막바지 후반기에 있기 때문에 상승률이 많이 나오지 않을 거다. 만약에 끽해봐야 1억 정도 올라간다라고 하더라도 이 수익률적인 부분에서 만족스러움이 없으실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그 수익률을 내려면 이 아파트를 매도해야지 수익률이 나오겠죠. 그럼 나중에 만약에 이 B 아파트를 매도하는 시점에 부동산이 지금과 완전히 180도 달라지는 하락장세의 매도를 하신다라고 가정을 한다면 손실이 날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자, 그렇다면 만약에 A 아파트에 그대로 머물러 있다가 하락기를 맞이해서 마이너스 1억 정도가 집값이 빠졌다라고 가정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 아파트를 매수했을 때 내 자금이 얼마 들어가냐면 본인 자본금이 4억 7천에 매수했는데 대출이 3억이 있었기 때문에 기존에 1억 7천이 있었던 겁니다. 그죠? 1억 7천이 있었는데 나중에 매도하려고 하다 보니 얘가 7억이 된 거예요. 근데 마이너스입니까? 이 마이너스예요? 이 플러스잖아. 몇 프로가 나요? 약 300%의 수익률이 발생되는 거 아닙니까? 플러스가. 아니, 집값이 떨어졌는데도 불구하고 플러스 수익률이 난다고요. 그럼 반대로 B 아파트에 들어갔는데 B 아파트도 마찬가지 1억이 빠졌어요. 1억. 근데 얘 자본금이 지금 얼마였어요? 기존에 5억이었잖아. 5억. 5억이었잖아요. 그죠? 시세 차익 5억 난 걸로 산 거죠. 대출 끼고 5억에 샀는데 나중에 1억이 빠졌어요. 7억 2천으로. 그러면 내 자본금은 얼마가 되는 거예요? 1억이 빠져서 4억이 된 거예요. 4억. 마이너스 4억이 된 거라고요. B는. 근데 부동산 하락기에도 A를 매도할 때 얘는 플러스 효과가 나온다고. 왜요? 저점에 잡았으니까. 저점에. 그리고 내 자본금이 너무나도 적게 들어갔기 때문에. 따라서 손실에 대한 부분들 반드시 따져보셔야 된다. 왜요? 이분들은 투자자가 아니라 실거주자이기 때문에 한 번 살면 오래 사시죠. 근데 살다가 부동산 가격이 떨어지면 어떻게 해요? 나도 모르게 또 매도 시점을 잡으실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도 다 따져보셔야 된다. 따라서 저는 우리 구독자님이 취득했을 때의 자본금이 워낙 적었고 그리고 저점에 매수했었기 때문에 지금 당장 갈아타는 것보다는 지금으로부터 한 5, 6년 뒤의 시점을 보시는 게 가장 좋지 않을까라는 의견 좀 드리고 싶은 겁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
그 시점 때까지 우리는 기다리면서 어떤 걸 기다려요? 재건축에 대한 가능성을 염두하면서 기다려보면서 그 시점에 맞춰서 재건축이 안 된다면 갈아타시는 게 좋고, 재건축이 되신다면 계속 재건축을 기다리셔야 되겠죠. 자, 그러면 재건축의 가능성이 있냐라고 봤을 때 이 두 아파트 다 없다. 사업성이 안 나옵니다. 아예. A와 B 아파트 전부 다 사업성이 안 나와요. 민간 재건축이 되기에 굉장히 어렵습니다. 자, 그렇다면 공공이 주도하는 공공주도 사업이나 공공 재건축 사업으로 우리가 전향을 해야 되는 상황이 나올 수 있겠죠. 근데 우리 중계동 일대, 우리 그 바로 주변을 보신다면 임대 아파트가 많아요. 근데 정부가 요번에 내세운 게 이 30년 이상이 되는 영구임대 주택들을 다 재건축하겠다라는 걸 내놨습니다. 특히 지금 바로 앞에 있는 중계 1단지, 주공 1단지를 시뮬레이션을 돌려봤어요. 영구임대. 지금 현재 이 3종 주거지역 일대를 종상향해서 준주거지역으로 용적률을 많이 높여줘서 이 늘어나는 용적률의 거의 50% 정도를 공공임대와 공공분양, 이 혼합형으로 재건축을 시행해봤더니 수익이 엄청나게 난 겁니다. 따라서 그 주변 일대가 시범단지로 구성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 그리고 지금 정부가 내세운 게 뭡니까? 역세권 주변 일대의 기능 강화를 하겠다라는 얘기 아닙니까? 그리고 역세권 주변 500m 이내에 있는 지역 일대를 좀 종상향해서 용적률을 좀 많이 높여줘서 고밀지구로 개발시키겠다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 주변 일대에 지금 임대 아파트들의 재건축이 시행이 된다면 우리 아파트에도 영향이 있을 수밖에 없겠죠. 우리는 바로 주공 1단지와 맞물려 있기 때문에 우리 아파트도 함께 재건축이 될 가능성도 있다는 얘기예요. 가능성. 그리고 중계동 일대가 현재 지금 공공택지 예정지구로 지금 지구단위 계획이 다 수립되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우리 아파트는 지금 포함되어 있지 않지만 공공택지에 대한 개발을 다시 시작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 연식이 다 30년 오래된 아파트들이 많이 질비했기 때문에, 따라서 득가실에 대한 부분을 조합들이 또 따져봐야 되겠죠. 찬성과 뭐 반대 의견들이 굉장히 양분화돼서 많이 나올 겁니다. 따라서 대출에 대한 규제 정책이 있기 때문에 우리 구독자님 이 대출 차주분의 연소득이 이렇게 4천만 원, 5천만 원 이상이 되는지를 먼저 파악해야 되고, 만약에 된다라고 하더라도 손익에 대한 수익률을 우리가 따져봤을 때, 그리고 우리는 거주자이기 때문에 지금 당장 팔 게 아니죠. 한 번 살면 또 오래 살 거기 때문에 나중에 파는 시점에 부동산 가격이 떨어진다면 완전히 이건 마이너스 나는 사업입니다. 그렇지만 A에 머물러 있을 때 워낙 저점에 샀고 자본금이 적은 상태에서 매입했기 때문에 집값이 떨어져도 수익률이 많이 난다. 그리고 그 시점 때까지는 재건축을 또 염두할 수도 있는 상황이 나오고요. 따라서 저는 광범위하게 보면 창동이 좋지만 우리 개개인마다 따져본다면 우리 구독자님은 보유하는 게 좋은 의견이 되지 않을까라는 의견을 드려봅니다.